지금 한국은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죠. 굉장히 중립적인 포지션을 원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전쟁이라든가 고통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우리는 아무데도 개입하지 말고 우리끼리 편하게 행복하게 살자. 이거는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중간자적 입장에서 나 이러고 얘기해. 그거는 그냥 이기적이고 도둑 같은 거예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중간자로 살 수가 없어요. 지극히 저는 잘못되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이 소식 처음 접했을 때 좀 국방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여러 가지 설이 나왔었죠. 근데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북한이 파병했다는 것 자체는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그거 증거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가끔 나오는 영상은 내가 봐도 조금 이상한 것도 있어요. 좀 이렇게 선전용인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영상도 있긴 하지만, 북한 파병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되는 건 병력 규모하고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증원될 것이냐는 문제, 그다음에 파병한 북한군의 어떤 실체, 그러니까 부대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냐.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실전에 참여해서 단위 부대로 전투를 하느냐, 아니면 뭐 후방에서 뭐랄까 점령지 유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파병, 만약에 위한 어떤 예비 병력 정도로 하느냐. 뭐 일부는 뭐 장교들이 뭐 같이 한다거나 특수부대원들이 같이 이제 섞여서 싸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까지 뭐 대단한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파병된 부대들이 어떤 단위로 움직이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치가 않아서 앞으로 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상을 하자면, 파병한 부대의 질을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제 흔히 뭐 폭풍군단 뭐 이렇게 하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정규군,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2급 부대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군국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뭐 공병부대다 이거 그냥 건설회사고, 그 부대라고 해도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선 전투부대가 아니라 조직된 남자들의 집단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것은 뭐 북한이 20만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최정예 특수부대는 그냥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어떤 작전에 참전을 한다 그러면 뭐 그거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국가와의 전면전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수작전을 하는 특수부대원의 질이 높아진다는 건데, 근데 특수부대는 어느 나라나 다 질이 높아요. 예전에 무슨 특수부대 경연대회에서 내내 1등 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어요. 실제로 그런 어떤 특수부대의 실력을 일반 정규전의 영역하고 이렇게 같이 맞출 수는 없고, 또 그런 엘리트 특수부대는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장된 생각은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최정예 사단이라고 합시다. 정규군, 우리나라의 최전방에 있는 최정예 정예사단급의 부대가 갔느냐, 이게 문제인데, 흔히 말하는 폭풍군단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하는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가 아니라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예사단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과연 그런 정예사단을 뺐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정말 10만 명이 간다는 설도 있는데, 10만 명은 절대 못 갑니다. 그 운송 비용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1개 사단 또는 1개 여단 정도가 갔다고 했을 때, 뭐 그들이 실전 경험을 한다면 그 여단 병력의 어떤 수준은 높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북한군 전체의 수준을 상승시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위 부대가 통으로 간 건지, 아니면 뭐 여기저기서 뽑아서 이렇게 갔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이들이 다시 흩어지는지, 이런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들이 어떤 남북한의 군사력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이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가장 이제 안 좋은 것이라면, 뭐 옛날에 우리 맹호부대 뭐 백마부대 가듯이 정예부대가 가서 사단, 여단 단위로 전투를 해서 돌아오는 거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 지금 간 부대들이 어떤 선발된 부대인지 어떤 급이 어느 정도인지 단위 부대가 간 건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1개 여단, 뭐 2개 여단 정도가 전투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갑자기 남북한의 군사적 전력이 확 바뀌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세계 3차 대전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 시작하고 나서 또 거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매일 듣는 게 3차 대전, 뭐 핵전쟁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상 긴장하고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전에 그 군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장하고 실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모 잠수함 영화를 보시면 수십 년 동안 잠수함들끼리 뭐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래 쏘고 붙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끼리는 끊임없이 전쟁인 거예요. 영화 대사 중에도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정말 지친다, 정말 싸우지도 않으면서 매일 싸울 듯이 서로 매복하고 쫓고 그리고 들키고 탈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실전 같은 상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은 그냥 방심하고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 물속에서 뭐 잠수함들이 서로 쫓기고 전방에서 서로 감시하고 매일 레이더로 적의 포문이 열렸냐 안 열렸냐 감시하고, 이런 실전적인 긴장을 우리 민간인들이 하자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실전적인 긴장감이 있고, 그다음 일반 이제 민간 사회의 그 긴장이란 것이 있는데, 뭐 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야 여기 긴장을 풀잔 말이냐,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쟤네들처럼 긴장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군대에서 군사적으로 긴장하는 거는 내일 실전, 지금이 실전인 것처럼 긴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민간인 세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전쟁 시작할 때부터 뭐 3차 대전, 핵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항상 긴장하고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막 너무 호들갑을 떨고 막 당장 이 사건으로 핵전쟁이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전쟁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로 통해서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이 참전한 게 작은 3차 대전의 건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1차 대전 때 비행기가 서로 만나서 무기가 없으니까 땅에선 싸우는데 위에선 자기들끼리 이러고 그냥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밑에선 열심히 전쟁하는데 우리들끼리 이러는 게 좀 그런 거야. 그래갖고 한 명이 뭐 벽돌을 집어 던졌대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도끼를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 얘기는 또 사실이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실제 전쟁사 보면 뭐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뭐 중간에 떨어진 낙오된 고장난 트럭을 구하려고 이쪽에서 오니까 저쪽에서 오고 그러다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호들갑을 떨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벌어지는 사건이 트럭이 하나 고장나서 누가 데리고 온다, 이게 1000건 만건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하나 어쩌다가 그게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확산되는 데는 또 그럴 만한 배경이 있어요. 이미 싸울 준비 다 돼 있고 오늘 싸우나 내일 싸운다 할 때 그게 터진 거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쪽 국경 중간지대에서 차 한 대가 뻗어 가지고 그게 전투로 비화됐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늘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일 자체로 당장 뭔 일이 난다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북한군이 참전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영국군도 들어가고 뭐 독일군도 들어가고 이러다가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항상 전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게 다 정답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북한도 파병하니까 뭐 한국군도 파병한다, 영국군도 파병한다, 이런 관계겠지만, 실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의 여력도 다 들어가 있고 러시아의 여력도 다 들어가 있고 뭐 북한도 이미 할 만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남은 나라도 별로 없어요. 이제 미국이 더 막강한 지원을 한다거나 중국이 가세한다면 다르겠지만, 중국은 절대 지금 가세할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총력전 수준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악화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해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분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총알을 주면 살상무기고 약을 주면 이건 우호적인 지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대방의 전투력을 높이는 데는 사실 비슷해요. 물론 약은 차고 넘치는데 총알이 없다 그러면 전투를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총알 지원하는 건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이거를 주면은 인도적이고 저거를 주면은 살상무기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형식적인 분류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약하고 총알이 같냐 그러면 다르긴 하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만 너무 그렇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한국은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 접경지대에 있으면서 과거에는 한국이 그냥 미국하고의 혈맹이다. 그리고 옛날에 한국 전쟁 때 북한, 중국, 소련하고 싸웠으니까 딱 포지션이 확실했는데 지금은 이제 포지션이 전에 같지 않고 굉장히 중립적인 포지션을 원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전쟁이라든가 고통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중간자적 입장이 돼서 되지 않겠느냐. 아니다. 우리가 한쪽의 포지션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다. 그 한쪽 포지션이 여기여야 된다. 저기여야 된다. 지금 국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건수가 생길 때 간접 화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의 포지션의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건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와 방법론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회주의자가 갑자기 자본주의자가 되자 자본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논쟁이니까 여기선 일단 빼고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간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경계인, 중간자적 입장과 중립적인 입장은 다른 겁니다. 가끔 뭐 영세 중립국 선포하자 뭐 이런 말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 영세 중립국 선포하자는 말 중에도 사실 속셈이 그렇게 돼서 전략적으로 나중엔 이렇게 가자라는 속셈을 가진 분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중간자적인 우리는 아무 데도 개입하지 말고 우리끼리 편하게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인간이 나는 해도 안 끼치고 도움도 안 주고 살겠다라는 거는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힘도 없어서 남을 돕지 못한다고 칩시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남 돕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남이 도울 여력이 없는 경우는 있지만 남의 도움도 안 받고 사는 사람 있을 수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돕고 도움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건 상부상조의 세계예요. 자, 아주 부자들은 도움은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부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돕는다는 게 꼭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약을 주는 것만 도움인가? 그분이 손님이 10,000명 받을 수 있는 식당을 해. 그분들이 음식을 먹고 돈을 내고 가잖아. 사실 공정한 거래죠. 그러나 그 사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손님들은 고객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서 니들 돈 내고 나도 음식 제공하고 이건 거래야. 내가 알 게 뭐야. 근데 이제 뭐 그 1년에 100억씩 부는 식당 앞에 가로등이 깨졌다거나 뭐 홍수가 나서 뭐 했다. 내가 왜? 나는 음식 제공하고 니들 돈 내고 받아갔잖아. 우린 공정한 거래야. 나는 아무런 너희들한테 도움받은 적이 없어. 오히려 내 도움을 니네가 받잖아. 내 덕분에 니네 앞에 가게도 잘 되고 뭐 택시기사도 잘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을걸?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든 가난하든 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도움을 받는지도 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켜 사는 거나 부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나 비슷해 따지고 보면. 그러나 부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수익을 올리든 뭐든. 그럼 우리는 그분들이 뭘 하기를 바라잖아. 자, 그런데 중간자적 입장에서 나 이러고 있겠다. 그거는 그냥 이기적이고 도둑 같은 거예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중간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우리가 교육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농사만 짓고 살고 세국정책으로 사니까 뭐 오가는 사람도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다 상품을 주고받아 사는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짜로 니네한테 돈 받았냐. 우리 물건 특가 거래니까 정당한 거고 난 모른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존재에 의해서 그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100조 가진 부자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처럼 행동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한국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다만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가치 문제가 나오죠. 우리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이념 체제를 대표하는 나라들이고 우리와의 개인적 과거의 원한 관계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가 보면은 과거의 원한 관계 얘기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이념적 가치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그 이념적 대립에 대해서는 또 서로 맞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 중간자적 행동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미래라든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어떤 현실적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정책 방향은 있어야지 중간자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지극히 저는 잘못되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해요.